여야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회동을 했지만 손실 보상률 조정 등의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 철회를 선언하면서 주요 정당 후보들 간의 사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화 결렬에 대해서 진실 공방을 벌이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 대선 후보 4명은 오늘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법정-TV 토론에 참석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경제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전용기 의원과 함께 이번 대선의 스윙보터로 떠오른 2030 표심의 향방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야권 단일화 등 예측 불허인 대선 판세, 민주당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의정조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막판 손실 보상률 조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추경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정현 기자. 네,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여야가 오늘 저녁 6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본회의는 7시로 미뤄진 상황이고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야 협상 진행 상황을 전해드리면 오늘 아침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6시 본회의 처리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여야 협상단이 세부 내용을 협의한 뒤 또다시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보며 최종 조율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추경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은 정부안보다 3조 원 정도 증액된 16조 9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의 추경안 처리 요구사항은 4조 3천억 원 정도를 증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야가 가장 이견을 보인 것은 손실보상 보정률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은 현행 80%에서 90%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100%까지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여야가 추경안 규모에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단독 처리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 여야 모두 이번 추경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50조 이상의 손실보상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오늘 각각 다른 자리에서 국민에게 대선 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국민 어려움에 부족한 것을 잘 안다. 각각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곧바로 손실보상 논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강조한 건데요. 관련 발언 모두 들어보시죠. 이번 추경이 국민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할 만큼 충분하지 않음을 잘 압니다. 저희 당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면 그 후에 예산 편성권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당초 약속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50조 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점을 네, 지난 주말 새벽에 여당이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설전이 이어졌죠. 네, 민주당은 앞서 지난 금요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생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요. 결국 지난 토요일 새벽에 단독으로 예결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오늘 본회의를 열어 17조 원 규모의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 같은 예결위 기습 처리 소식에 국민의힘은 날치기, 원천 무효, 다수당의 횡포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민주당과 격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를 공전시킨 건 야당이라면서 날치기 무효는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 예결위 부분에서도 역시나 팽팽한 기싸움을 주고받았는데요.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저런 예결위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저희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 대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표심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오늘 추경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권 단일화 결렬 책임론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전 두 후보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를 두고 양당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철회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진실 공방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단일화 초안까지도 주고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안철수 후보님 쪽에서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권위가 있으신 원로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이 오고 간 게 맞고 또 여러 가지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리고 그의 초안들까지 서로 주고받았었거든요.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자리를 요구했다는 등 가짜 뉴스만 있었을 뿐 진행된 사항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서로 대화하거나 논의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고 지금껏 국민의힘에서 단일화와 관련돼서 나온 이야기는 그냥 네거티브의 수단, 마타도어의 수단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안 후보의 기자회견 전 두 후보가 통화한 내용을 두고도 말이 다릅니다. 윤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하자며 회동을 제안하자 안 후보가 실무자끼리 방향을 정한 뒤 만나야 한다고 전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실무자를 통한 사전 협의를 하자는 쪽으로 해석을 했고 안 후보 측은 실무 협의는 이미 늦었다는 취지로 협상 결렬 의사를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은 회견 전 윤 후보에게 완주 의지를 전달하는 문자도 보냈다며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단일화 제안 이후 일주일 동안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려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내용인데 윤 후보 측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단일화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본투표 전까지 단일화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안 후보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권 교체를 위한 노력이라면은 그게 어떤 노력이든지 계속하겠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결렬 책임을 부각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후보를 선출을 해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일말의 진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되는 야권 단일화 갈등에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재명 후보와의 정치적 연대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자구도로 가는 것만으로도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과 우리가 뭘 같이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선거 자체로만 보면 국면 자체가 유리해질 수 있죠. 안철수 후보는 완주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선거 막판 지지율 흐름에 따라 윤 후보가 단일화 불씨를 되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4명의 여야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첫 법정 TV 토론에 나섭니다. 토론의 주제는 경제정책인데요. 대장동 의혹과 추경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매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 4명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대선 후보가 모이는 세 번째 TV 토론이자 15일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 열리는 법정 TV 토론입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경제로 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과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진행됩니다. 각 후보가 9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를 지목해 경제 분야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민생 추경을 강조하는 동시에 실물 경제에 강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일정을 최소화한 채 토론 준비에 매진한 윤석열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맞춤 복지란 경제 비전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대장동 주가 조작 등 최근 두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불공정한 경제 구조 개혁을 강조하고 전날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공부문 개혁 등을 부각하며 각각 거대 양당 후보와 차별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후보들은 오늘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은 오는 25일 정치 분야, 다음 달 2일에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2차례 진행됩니다. 국회 방송 임혜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위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 직후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긴급구제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규모 추경이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보상되지 않은 40에서 50조 원의 피해도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지겠다는 계획인데 재택치료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거리 두기도 대폭 완화하겠다며 현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루즈벨트식 신속 대응 기구인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앞서 증권거래세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로 선회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불법 주가 조작 징벌적 손해배상과 쪼개기 상장 금지, 금융사 임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윤 후보는 SNS를 통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5년 전 탈원전 선언을 뒤집고 원전 유턴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편향된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원전 기술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원전에서 보듯이 이 민주당 정권은 세계 최고의 기술도 내던져버리고 사장시키는데 어떻게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과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도 이어졌는데 전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이낙연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을 보좌했던 인사로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괴물에 비유하며 괴물 대통령보다는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녀인 김영순 천양대 교수가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의 오가는 말이 더욱 거칠어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선거 유세가 펼쳐진 지난 한 주 민주당이 네거티브와 편 가르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칭해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 좋으신 분이다라고 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윤 후보야말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도를 통해 대장동 녹취록의 그분이 현직 대법관으로 드러났다며 자신의 썩은 뇌를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썩은 뇌와 아울러 윤 후보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짓말, 이 썩은 뇌가 진동한다는 사실 본인 스스로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아전 인수식 해석, 억지 주장을 멈추고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한 주 가는 곳마다 네거티브와 편가르기로 일관했다며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최소한의 품격은 지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 폐악으로 지역감정 불을 지피더니 광주에 신천지 많다, 복합 쇼핑몰은 극우 파퓰리즘이라는 등 말 그대로 아무 말 대잔치로 초지일관했습니다. 여야는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입대할 때 나빴던 시력이 검사 임명될 때 좋아졌다며 윤 후보가 부동시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검증이 끝났다며 반박한 국민의힘을 향해 병역 면제 당시 윤 후보의 시력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엽지 무효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후보의 아파트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얼토당토 않는 해명이라며 비선 캠프 활용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후보 자택과 합숙소가 베란다 통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 윤 후보 캠프 측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 대응 TF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까르띠에 소장품 전 전시 이력과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 측은 김 씨의 회사 코바나 컨텐츠의 허위 실적 홍보 의혹에 까르띠에 전 홍보 대행업체를 인수하면서 해당 이력이 귀속됐다고 해명했는데 민주당 TF는 국립현대미술관이 해당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까르띠에사 외 제3자가 관여한 바가 없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모친 최모 씨 이른바 모해위증 의혹에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법무사 백모 씨의 자수서를 공개하며 김건희 씨가 1억 원을 가지고 백 씨를 찾아가 사업가 정대태 씨에 대한 모해 위증을 계속하도록 회유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가 주술과 신천지 비호 세력 등의 문구가 들어간 대선 현수막을 쓸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노골적 편들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선대본부 회의에서 선관위의 편파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본부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땐 선관위가 내로남불이나 무능, 위선이라는 단어가 정권을 연상케 한다며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용어를 놓고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고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선거대책본부가 심상정 대선 후보 선거 벽보 누락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경위와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선대본 수석 대변인은 충남 부여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선거 벽보가 빠지고 윤석열 후보 벽보 2장이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서울 성북구에서도 시민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후보자가 워낙 많고 게시 장소도 여러 곳이라 작업자들이 실수한 것 같다며 문제가 된 벽보는 즉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 이제 D-16인데 야권 단일화가 일단 이제 결렬된 상황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단일화를 이제 철회했는데 이게 대선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김동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그 D-16 대선판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네, 야권 단일화는 이번 대선판을 흔들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지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제 16일, 2주가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도 여전히 엎치락뒤치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층과 10% 내외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는 이번 대선판 세력가 아주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안 후보가 일주일 전에 국민의힘의 국민경선 방식의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제안했던 것을 다시 철회를 했거든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 함께 보실까요? 네. 윤석열 후보께 본선거 3주의 기간 중 일주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야권 단일화 논의가 이제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후보 결정이 좀 이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결렬 선언이 나온 배경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윤 후보의 반응이 없었다. 안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윤 후보가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 윤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의 또 격차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안 후보 자신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한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아마 이 지지부진하게 이 단일화 논의를 끌고 갈 게 뻔해 보이니까 또 여기에 또 어떤 면이 있었냐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런 발언들을 해요. 중도에 포기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계속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니까 안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또 안 후보는 이제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제 발언에서 보면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공식 선거 운동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틈을 타서 상중에 후보 사퇴설, 또 경기지사 대가설을 이제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몰입해라는 의미를 보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 무리를 뜻하는데 안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도에 어긋났다, 경우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야권 단일화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넌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 좀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 경선은 일단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요. 또 네. 안철수 후보도 이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 경선 방식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윤 후보의 입장에서는 통큰 결단이 남았다. 이제 윤 후보의 시간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모두 이 정권 교체에 대한 대의 명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 이제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오늘도 이제 양측을 보면 진실 공방을 이제 벌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정치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안 후보에게 줄 명분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또 윤 후보의 입장에서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그 윤 후보 입장에서 찾아야 할 숙제인데요. 이 숙제를 풀 수만 있다면 아직 이 야권 단일화가 완전히 파기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28일 이제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고 네. 3월 4일과 5일에는 이제 사전 투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야권 단일화 이 부분은 윤 후보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네, 28일 또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면은 3월 3일까지는 4일, 5일. 4일, 5일까지는 그렇죠. 사전 투표 전이니까 3일이 되겠네요. 3일까지는. 네, 3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다. 이제 안 후보에게 남은 선택지가 이제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연대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의 생각은 반반인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이제 독자 완주의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독자 완주를 한다는 것은 뭐 이제까지도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특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수십억, 많게는 이제 100억이 넘는 이제 엄청난 금액의 선거 자금을 대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안 후보의 행보를 보면 라디오 연설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는 거의 40배 이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안 후보가 완주를 했을 때 그 다음 이제 안 후보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15% 이상의 득표를 올려서 존재감을 과시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지지율상으로 봤을 때는 8%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실제 투표에서는 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15% 이상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럼 당장 그 대선 이후에 있는 6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 후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안 후보가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독자 완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과의 연대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연설을 이제 신청하지 않은 것도 안철수 후보의 완주 의지를 좀 이렇게 가늠하는 하나의 또 뭐 지표로도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의 가능성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계속 혼을 내밀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메시지를 보면 책임 총리제 하겠다, 그 다음에 정치 개혁하겠다, 선거제도도 개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의당의 전신을 보면 호남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또 안 후보의 이제 메시지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정권 교체라는 표현이 아닌 더 나은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를 의식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SNS에 안 후보의 고뇌에 공감한다. 이렇게 이제 남겼거든요. 안 후보의 구체제 정치 종식과 새 정치를 향한 정치 교체에 대한 열망과 의지에 공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손을 내민 거죠. 또 민주당 측에서도 계속 손을 내밀고 있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안 후보가 손을 잡는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남은 2주간 또 남은 1주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집중은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이 쏠리게 될 겁니다. 그동안은 야권 단일화 이슈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쏠렸던 관심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옮겨가고 여기에 중도층까지 흡수를 한다 그러면 이 후보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또 그런데 이제 안 후보가 내 길 가겠다라는 표현을 어제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독자 완주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손을 내민 거냐 아니면 민주당 이재명과 또 이재명 후보와 또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모든 게 열려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아마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쯤에는 다시 한번 이 대선판이 한번 요동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단일화와 결렬 굉장히 복잡한 지금 행보를 이제 겪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야권 단일화 결렬을 중심으로 김동길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2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 어퍼컷 대 부스터슛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유권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박빙의 양강구도 속에서 세리머니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먼저 색다른 퍼포먼스를 펼쳐 화제를 모은 건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을 연상시키는 어퍼컷 세리머니를 처음 선보였는데요. 윤 후보의 즉흥적인 행동에 함께했던 이준석 대표와 선대본부 관계자들이 크게 놀랐다는 후문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천진합시다, 여러분! 천진합시다! 윤 후보 자신의 어퍼컷 세리머니가 화제가 되자 이젠 공식 선거 유세 때마다 이를 선보이는 등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모습인데요. 윤 후보의 세리머니 흥행이 신경 쓰였던 것일까요?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 텃밭인 호남 거리 유세에서 부스터슛이라고 이름 붙인 발차기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슈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 하면 차불 걷습니다. 얘가. 꼬린. 코로나19는 나락으로 꼬린 됐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 모두 현장 유세 때마다 퍼포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달라진 유세 풍속도의 배경으로 2030의 표심을 긋고 있는데요. 스윙보터로 분류되는 젊은 층이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떠오른 만큼 이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후보들이 액션 정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후보들의 세리머니가 유세 현장 분위기를 띄우는 수단을 넘어서 표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도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간결하고 강력한 움직임이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례 없는 대선 후보들의 세리머니 경쟁, 2030 표심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대선 선거벽보 순환서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18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4,880여 곳에 20대 대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부착했습니다. 여기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등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데요. 후보자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돕는 선거 벽보가 부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은평구와 서초구에선 여야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선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가, 서초구에선 윤석열 후보의 선거 벽보가 날카로운 물체에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CCTV와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찢기고 불태워지고 뚫리고 선거 벽보의 순환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훼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가 누락되는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충남 부여에서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포스터는 빠져 있고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포스터는 2장이 붙어 있는 선거 벽보가 발견되는가 하면 지난 주말엔 광주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누락된 선거 벽보가, 또 같은 날 대구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누락된 선거 벽보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단순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14명으로 워낙 많고 게시 장소도 여러 곳이다 보니 작업자가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누락된 벽보에 대해선 보완 첩부가 완료됐다. 전부 재확인을 했고 이제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 벽보 훼손 건수는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 처벌을 떠나서 선거 벽보 훼손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른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 당분간 단일화의 문을 열어둔 채 자력 승부에 매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신인규입니다. 네, 먼저 국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역 지원 등을 담은 추경안을 오늘 합의 처리할 것으로 이제 보였는데 막판 추가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과 협상에 결렬된 배경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을 줄곧 주장해 왔는데요. 민주당은 코로나의 전 국민 보편 지원을 주장해 오다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거든요. 이제 와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은 다분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14조 원 플러스 알파 추경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살펴보면은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핀셋으로 두텁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두루뭉술한 계층에게 돈을 뿌리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졸속 추경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고요. 새해 예산이 집행이 되기도 전에 추경을 또 추진하는 것은 실제 엉뚱한 곳에 세금이 퍼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를 하는 것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민주당이 해왔던 것이 또 재발된 것으로 보여서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마이웨이를 택하고 야권 단일화 문을 닫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단일화 문을 열어두면서도 자력 승리를 목표로 하는 투트랙 전략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무게감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단일화 또는 자력 승부, 국민의힘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다수가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일방적으로 자신이 정한 방식에 따른 단일화를 제안을 했고요. 이를 일주일 만에 또 철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방식의 단일화 제안은 매우 성급하고 또 불공정하다고 평가를 하고요. 안철수 후보는 기존의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될 당시에도 이를 구경하면서 바깥에서 지켜봤었거든요. 이제 와서 대선을 16일 앞두고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만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요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권교체를 지난 5년 내내 외쳤던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요. 또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라는 큰 틀에서 함께하는 단일화는 열어놓겠지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그런 방식의 단일화는 애초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고요. 저희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당의 혁신과 자강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안 후보를 향해 다시 이제 손짓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저희 단일화 결렬 같은 거에 대해서 매우 반기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야당에 속하면서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결합을 강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역풍이 또 불 것을 또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뒤에 성관위가 주관하는 첫 법정 토론이 열리죠. 윤 후보가 유세 일정도 비우고 경제 공부에 올인했다고 전해지거든요. 이번 토론과 관련해서 특히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었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어설픈 이론에 기댄 경제정책과 또 항상 자신만만하게 언급하면서 실패를 거듭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역 실패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을 확장적으로만 쓰는데 민주당이 지금 골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래세대의 부담만을 가중시켰을 뿐이고 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도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목조목 따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전이 어느덧 중반전을 향한 가운데 대선 구도가 요동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17일간의 열전을 마감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전용기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열심히 이제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그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역 지원 등이 담긴 이제 추경안 이제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이제 들렸다가 또 방송 직전에 결렬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정확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지금 6시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은 원래 국민의힘에서도 갑자기 급해졌는지 네. 합의를 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논의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6시에 의총이 더불어민주당 의총이 열렸는데 네. 거기에서도 지금 파행 의사를 밝혀왔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렬이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인가요? 국민의힘은 방금 전에 그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 17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7조 원의 규모에 하는 이런 그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한 5천억 정도 양쪽이 차이가 나는 거죠? 뭐 5천억 이런 사실 금액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정략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읽고 있는데 네. 지금 어저께가 아니죠. 그저께 있었던 예결위에서 굉장히 그 김은혜 의원님께서 질타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직까지 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시라도 급하다.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겠는데 왜 이렇게 급하지 않게 차일피일 미루느냐 네. 이런 비판에 직면하니까 갑자기 합의를 하겠다라고 들어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그 수정안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가 수정안을 낸 것을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파행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영업자를 표방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략적으로 이 추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런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6시까지는 합의가 됐었지만 갑자기 또 파행이 됐다. 그렇지만 그 민주당에서는 7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강행 처리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다시 협의하자 연락이 온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다시 그 협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합의를 마치고 지금 오늘 열리는 7시에 추경을 처리하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집행에 따른 기대 효과 또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기대 효과라고 하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공과금이라든지 전월세, 그 월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빚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결국에 3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빚도 많이 냈을 거고요. 지금까지 버텨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추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협의 때문인지 지금 7시 반으로 추경안 처리가 30분 정도 늦춰진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대혈전에 돌입한 지 어느덧 일주일 흘렀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또 동분서주 유세 현장을 뛰어다니고 계신데 현장에서 느낀 민심과 또 분위기 어땠습니까? 굉장히 초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뭐 근거 없는 마타도도 있었고요. 뭐 색깔론이라든지 뭐 이런 공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아직까지 마음을 다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그래도 나중에는 비전이 있고 철학이 있는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어느 정도 점쳐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국민들께서 마음을 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첫 번째로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두 번째는 후보의 태도에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한없이 낮게 국민들 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자신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열차에서 보여줬던 구두발 사건이라든지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은 태도의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나중에 선택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세를 하면서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역대급 추운 대선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요, 마이너스 5도, 6도, 뭐 굉장히 차가운 온도는 마이너스 10도까지 육박하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인사도 우리 그 운동원들은 하지 말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추운 선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전 대선은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겨울 이제 초반에 끝났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한겨울 그냥 다 났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추워질만 하면 대선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추운 시기가 또 꽃샘추위가 또 다시 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위와의 이제 또 싸움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선이 이제 뭐 D- 이제 16일인데 판세가 여전히 뭐 예측 불허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청년 정치인이신데 이번 대선에 또 이제 주요 변수가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2030 세대의 표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어느 정도 청년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직까지 민주당에 실망한 청년들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더 겸손하고 낮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30들의 뭐 마음을 좀 얻었다라고 본인들이 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뭐 다양한 통합의 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과대표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결국에는 2030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공약들이가 그다음에 정책들이 얼마나 내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인지를 마지막 가서는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이 그래도 2030들한테는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지율 추세를 보면 2030 세대가 윤석열 후보에게 좀 이렇게 표심이 더 가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2주 안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거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네. 저희는 슬로우 스타터라고 봐서 천천히 정말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이 무엇일까 판단하신 뒤에는 표심이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조금만한 기대는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문을 닫았습니다. 대선 구도가 다시 변곡점을 맞았는데요. 민주당에겐 일단 이걸 호재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당의 분위기가 어떤지 안 후보 껴안기에도 본격 나서게 될까요? 네, 3자 구도가 유지되면서 뭐 호재다 이렇게 뭐 보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그 표심에는 그렇게 이렇게 막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에는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네. 두 분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나누어졌다고 해서 1+1이 2는 되지 않는 것이 이제 정치가 생물인 이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많이 격양된 모습을 저는 본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뭐 정치 몰입에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 국민의힘과의 결렬을 선언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선을 완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 정책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교차점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정책 교차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뭐 과학기술 강국을 포방한다든지 그리고 정치 교체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을 보면 저희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보다는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결을 같이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브콜이라는 표현을 제가 또 쓰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민주당이 국민 통합 행보로 안철수 이제 후보에게 뭐 손짓을 보낸 거는 이제 팩트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선택을 했고 앞으로 이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또 러브콜을 보냈었던 유승민 전 의원도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와의 그 연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일련의 흐름을 국민의힘 쪽으로 약간 흐름이 가는 듯한 이런 흐름을 좀 그 뒤집을 만한 그 민주당의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이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단일화 이슈로 굉장히 이제 국민들께 많은 메시지를 줬었죠. 근데 이것이 결렬되니까 유승민 후보와 통합으로 다시 이 단일화 효과를 얻어보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판단 같습니다만 네. 사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갑자기 그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것처럼 통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이제 국민들의 눈을 좀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실용적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좌우 이념을 떠나서 그리고 그 보수와 진보 이념을 떠나서 정말로 국민께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든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이든 모두 수용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 있듯이 저희는 뭐 유승민 후보가 전 후보죠.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와 함께 한다고 해도 저희는 문이 열려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안철수 후보도 함께 해서 통합 정부를 구상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께서 문체위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막을 내렸는데 또 뭐 감동의 순간도 있었지만 또 숱한 논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경기를 관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쇼트트랙 편파판정 그 경기장에도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남긴 것 뭐라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올림픽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이콧 논란이 먼저 있었죠. 보이콧 논란이 있었고 오심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제소를 하지 않겠다. 이제 ICU에 제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그때 당시 첫 오심이었다는 말이죠. 그 우리 선수단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또다시 오심 논란이 나오게 되면 선수들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황희 장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정 문체위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하게 우리 선수 보호 차원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밝혔던 것이고 이것이 사고의 올림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수들을 많이 독려하고 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이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한복 공정 또 편파 판정 논란이 이제 또 나왔는데 이제 대응책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체위원이신 만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지속적으로 사실 상임위 갈 때는 한복도 입고 가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국정감사 때도 한복을 입고 갔었고 당시에 장관님께 질의했던 것이 어디 행사 갈 때 이렇게 정장을 입는 것보다는 한복을 입고 가는 게 문체부 장관으로서 우리 한복을 알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네. 사실 문체부에는 지금 한복의 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한복을 언젠가요? 그게? 수요일인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어떤 달에 뭐 매달 수요일인가 마지막 주 수요일인가 이런 날에 한복을 네. 입고 오는 행사까지 생길 정도였고요. 사실 이번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네. 하나 의미 있게 수확한 건 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중국 대사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한복은 한국 전통 복장이다. 그러나 뭐 이제 뭐 하면서 뒤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복이 한국 고유의 문화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한복을 알리는 행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복을 알리는 것에 좀 주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 청년의 열정이 느껴지는 인터뷰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올 한해 의원님의 의정활동 계획과 함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으로서의 대선 필승 전략까지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2030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실용주의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에는 보수와 진보는 전혀 이념적인 측면은 전혀 필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이렇게 누군가 우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박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말로 내 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후보가 누구일지 그런 정책이 누구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이재명 후보가 또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대선 판세와 민주당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광주 영하 3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0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막바지 한파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다 금요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